옛이야기 속 지혜를 끌어올리는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어느 척박한 산골 마을, 홀로 시동생을 건사하며 주막을 지키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누더기를 걸친 노인에게 건넨 그녀의 마지막 한 줌살이 어떻게 기적 같은 운명이 되어 돌아왔는지, 지금부터 그 애틋하고도 통쾌한 인생에 대해 서사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의 어느 깊은 가을밤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조선 팔도에 지독한 흉년이 든 지도 벌써 새해째였습니다. 하늘은 비 한 방울 내어주는데 인색했고, 대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민초들의 눈물마저 말려버린 지 오래였지요. 산천 초목이 생기를 잃고 누렇게 뜬 어느 늦가을의 저녁, 마을 어귀에 위태롭게 서 있는 초가집 한 채가 보입니다. 낡은 깃발이 힘없이 펄럭이는 이곳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어린 시동생을 키우며 살아가는 연실의 주막입니다. 서걱, 서걱. 정적만이 감도는 주방 안 연실은 쌀독 바닥을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긁어보아도 손끝에 닿는 건 차가운 나무 바닥의 감촉뿐. 마지막 남은 보리쌀 한 줌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가냘프게 떨립니다. 이것이 내일 아침 자식보다 귀하게 키운 시동생 길람이의 배를 채워줄 전부였습니다. 연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쌀독을 덮었습니다. 자신의 배꼽시계는 이미 고장난 지 오래였지만 잠든 아이의 숨소리만큼은 지켜주고 싶은 것이 어미 같은 그녀의 마음이었지요. 연실은 주방 구석에 놓인 찬물을 한 사발 들이켰습니다. 빈속에 들어간 찬물이 명치를 치고 지나가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이 주막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고소한 부침개 냄새와 막걸리 한 사발에 터져나오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먼지 쌓인 평상과 찌그러진 솥단지,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낡은 석가래뿐이었습니다. 형님, 배고파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동생의 잠꼬대에 연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마른 발끝을 어루만졌습니다. 해진 버선 사이로 삐져나온 가느다란 발가락이 마치 제 기구한 팔자 같아 보여 연실은 등잔불 밑에서 바늘을 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기워내는 것은 단순히 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진 세월을 어떻게든 버텨내 보겠다는 가련한 여인의 마지막 의지였지요. 다음 날 아침 연실의 주막 마당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거친 말발굽 소리와 무례한 사내들의 고함이었지요. 마을의 탐관오리로 악명이 자자한 박진사가 하수인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비열한 웃음을 띠며 연실이 애지중지 갖고 온 주막 마당을 제 집 안방인 양 휘젓고 다녔습니다. 여봐라, 이 주모라는 년은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게냐? 박진사의 서슬퍼런 호통에 연실이 황급히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겁에 질린 어린 시동생 길람이가 치맛자락을 꼭 붙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박진사는 부채를 탁 접으며 연실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연실의 주막터를 훑어내렸습니다. 내 분명 지난 장날까지 이 땅을 내놓으라 일렀거늘 어찌하여 아직도 짐을 싸지 않은 것이냐. 이 자리는 곧 우리 가문의 선산을 지킬 제실이 들어설 명당이란 말이다. 연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이 주막은 죽은 제 남편이 평생을 일궈온 곳입니다. 저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곳이온데 어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가라 하십니까? 제발 통촉하여 주십시오.
연실의 간절한 애원에도 박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곁에 서 있는 하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지요.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솥단지를 발로 차 넘기고 손님들이 앉던 평상을 도끼로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우지끈하며 부서지는 나무 소리에 연실의 가슴도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인연이 감히 누구 앞이라고 눈물을 보이는 게냐. 정 가고 싶지 않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내일부터 이 주막 뒷산의 나무를 다 해오든가 아니면 내 시동생 놈을 내 집 머슴으로 보내면 생각해보마.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린 길라미를 머슴으로 보내라는 말에 연실은 바닥에 주저앉아 박진사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가차없이 그녀를 뿌리치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떠나버렸습니다. 무너진 평상과 찌그러진 가마솥,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남은 주막마당. 연실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원망스럽도록 푸르렀지만 그녀의 눈앞은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박진사가 휩쓸고 간 주막 마당에는 깨진 사기 그릇 파편과 부서진 평상 조각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연실은 흙먼지 묻은 치맛자락을 털 새도 없이 겁에 질려 울다 잠든 시동생 길라미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겨우 숨을 돌릴 새도 없이 야속한 하늘에선 낮부터 머금고 있던 먹구름이 결국 무거운 빗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싸! 지붕 처마를 타고 내리는 빗소리가 마치 연실의 신세한탄처럼 들려오던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기 어두운 고갯길 너머로 흐릿한 형체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낡은 패랭이를 깊게 눌러쓰고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걸친 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빗물에 젖어 천근만근 무거워진 몸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연실의 주막문 앞까지 겨우 당도했습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물 한 모금만 빌립시다.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거렸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연실은 박진사의 횡포에 마음의 문을 닫아걸 법도 했건만 빗속에 홀로 서 있는 노인의 처량한 행색을 보자 차마 외면할 수 없었지요. 그녀는 얼른 문을 열고 나가 노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이쿠, 어르신, 이 빗속에 어찌 이리 홀로 계십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연실의 부축을 받으며 처마 밑으로 들어온 노인은 빗물을 닦아낼 기력조차 없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노인의 얼굴은 깊게 패인 주름마다 고단한 세월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패랭이 아래로 살짝 비친 그 눈빛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맑고 예리했습니다. 연실은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마른 수건과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내왔지요. 노인은 연실이 건넨 물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부서진 평상과 엉망이 된 마당을 본 노인의 눈썹이 살짝 꿈뜨락했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제 사정을 구태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의 젖은 옷을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낼 뿐이었지요. 내 길을 가다 비를 만나 이리 폐를 끼치는구려. 보아하니 주막 형편도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이 된 건 아닌지 모르겠소. 노인의 말에 연실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이 비에 사람을 길에 두는 건 사람 도리가 아니지요. 비가 그칠 때까지 쉬어 가십시오. 비록 대접해 드릴 건 없으나 비바람 피할 지붕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연실은 그렇게 말하며 노인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아까
박진사가 남기고 간 위협과 내일 아침 길라미에게 먹일 마지막 보리쌀 한 줌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연실의 주막 안에는 낯선 노인의 거친 숨소리와 여인의 깊은 한숨만이 섞여들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랫목에 누운 노인은 깊은 잠에 든 듯 보였지만 연실의 마음은 폭풍 우치는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었지요. 그녀는 주방 구석, 먼지 쌓인 쌀독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바닥에 깔린 보리쌀 한 줌이 호롱불빛에 비쳐 애처롭게 반짝였습니다. 이것을 털어 국밥을 말면 내일 아침 우리 길라미는 어찌할꼬? 연실의 손이 쌀독 앞에서 멈칫거렸습니다. 박진사가 들이닥쳐 평상을 부수고 갈 때도 참았던 눈물이 이 작은 쌀알뭉치 앞에서 끝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자식보다 귀하게 키운 시동생의 내일 아침 끼니였습니다. 하지만 빗속을 헤매다 기진맥진에 쓰러진 저 노인을 모른 척하는 것 또한 평생 정직하게 살라 가르치신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었지요. 기 문틈으로 잠든 길라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잠든 아이의 마른 뺨을 보며 연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결심한 듯 쌀독 바닥을 싹싹 긁어내었습니다. 사람 목숨은 하늘이 낸다 하셨거늘 저 어르신을 이대로 굶겨보낼 수는 없다. 길라마 미안하다. 이 못난 형수를 용서해다오. 연실은 정성스레 불을 지폈습니다. 매운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지요. 마지막 보리쌀을 넣고 보글보글 끓여낸 국밥 한 그릇. 비록 고기 한 점, 기름기 한 방울 없는 소박한 국밥이었으나 그 안에는 연실의 피 같은 진심과 숭고한 희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실은 정갈하게 상을 차려 노인이 있는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노인은 인기척에 눈을 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을 보더니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 가난한 주막의 형편을 뻔히 아는 노인이었기에 그 국밥 한 그릇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직감한 것이지요. 이게 무엇이오? 이 흉년에 이런 귀한 것을.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연실은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대접해드릴 것이 이것뿐이라 송구합니다. 비바람에 상한 기운을 이 따뜻한 국물로 달래보십시오. 그래야 내일 길을 나서실 기운이라도 차리시지 않겠습니까? 노인은 한참 동안 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노인의 눈동자 깊은 곳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일렁이는 듯 했지요. 노인은 이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 한 술을 입에 넣은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산의 진미를 맛보았을 그 어떤 고관대작도 느껴보지 못한 인간의 고결한 영혼이 담긴 가장 고귀한 맛이었습니다. 연실은 방을 나와 빗소리를 들으며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쌀독은 이제 정말 텅 비어버렸고 내일 아침 박진사가 다시 찾아오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이상하게도 맑게 갠 가을 하늘처럼 평온해졌습니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하나까지 내어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조선의 여인. 연실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품격이 빗소리에 섞여 주막 마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국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워냈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는 노인의 손길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지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연실이 지펴놓은 아랫목의 온기와 국밥의 온기가 섞여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노인은 패랭이를 옆에 내려놓고 연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었으나
그 눈빛은 마치 어둠 속을 꿰뚫는 등불처럼 예리했습니다. 주모, 내 하나 물읍시다. 이 흉년의 쌀 한 줌은 목숨줄이나 다름없을 텐데 어찌하여 초면인 늙은이에게 이리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오? 보아하니 박진사라는 자에게 시달려 내일 당장 길거리로 나앉을 처지인 듯한데 말이오. 연실은 정갈하게 손을 모으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쌀을 아껴 시동생과 나누어 먹는다 한들 빗속에 쓰러진 어르신을 외면했다면 제 마음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을 것입니다. 밥 한 그릇은 나누면 반이 되지만 그 정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소? 자비로운 자는 굶주리고 탐욕스러운 자는 배를 불리는 것이 이 땅의 이치 아니오? 박진사 같은 자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그대의 선행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 질문에 연실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등불 하나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박진사 나으리가 재물을 가졌을지는 모르나 사람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비록 빈 쌀독을 가졌으나 오늘 밤 어르신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했다는 뿌듯함으로 배가 부릅니다. 재물은 쌓아두면 썩지만 덕은 쌓아두면 앞길을 비춘다 믿으며 살아갈 뿐이지요. 노인의 눈에 이체가 서렸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고관대작들의 위선을 보아온 노인이었지만 이 가난한 주막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 어떤 경전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노인은 품속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을 만지작거리다 다시 손을 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 말이지요. 허허, 내 오늘 길 위에서 스승을 만난 기분이구려. 주모의 그 우직함이 언젠가는 저 굽어있는 연실의 이름처럼 진흙 속에서도 향기로운 꽃을 피울 날이 올 것이요.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연실은 노인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이불을 고쳐 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비갠 뒤에 밤 공기를 마시는 연실의 귀에는 노인이 나직하게 읊조리는 시조 한 가락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이자 내일 아침 들이닥칠 운명의 심판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비갠 뒤의 아침은 서늘하리만큼 맑았습니다. 하지만 연실의 주막 마당에는 평화 대신 차가운 살기가 감돌았지요. 전날보다 더 많은 장정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박진사는 말에서 내리기도 전에 채찍을 휘두르며 마당을 짓밟았습니다. 2년, 아직도 목숨줄이 붙어 있었느냐? 어서 주막 문서를 내놓지 못할까? 박진사의 고함에 연실은 시동생 길라미를 등 뒤로 숨기며 마루로 나섰습니다. 어제 노인에게 마지막 쌀을 내어준 터라 속은 비어 있었고 몸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박진사의 기세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이 주막은 나라의 법도에 따라 저희 것입니다. 어찌 이리 무도하게 남의 살림을 탐내십니까? 연실의 바른 소리에 박진사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법도? 이 고을에선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주먹이 곧 나라다. 여봐라, 저 고집불통인 년을 끌어내고 당장 초가 지붕을 헐어버려라. 장정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연실에게 달려들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밤새 기척도 없이 방 안에 머물던 노인이 천천히 문을 열고 걸어 나왔지요. 낡은 페랭이를 눌러 쓴 노인은 연실의 앞을 가로막으며 지팡이를 바닥에 쿵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어허, 아침부터 귀가 따가워 견딜 수가 없구려. 고을의 선비라는 자가
어찌 이리 천박하게 구는 것이오? 노인의 나직한 꾸짖음에 박진사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멈춰 섰습니다. 어떤 거렁뱅이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느냐. 저 노인네도 함께 멍석마리를 해서 저 고갯길 너머로 던져버려라. 하수인 하나가 노인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찰나 노인은 가볍게 지팡이를 휘둘러 사내의 손목을 쳤습니다. 소리와 함께 사내가 나뒹굴자 마당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패랭이 아래로 감춰두었던 매서운 안광을 번뜩이며 박진사를 쏘아보았습니다. 자고로 덕이 없는 재물은 화를 부르는 법이라 했거늘 그대는 이미 재무덤을 파고 있구려. 이 여인의 주막을 탐내는 그 탐욕이 그대의 목줄을 쥘 날이 멀지 않았소. 박진사는 노인의 범상치 않은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저 노인네가 노망이 났구나. 다들 무엇하느냐. 당장 저놈의 입을 찢어라. 수십 명의 장정들이 노인과 연실을 에워싸고 좁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연실은 두려움 속에서도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기도했습니다. 이 정직한 노인이 자신 때문에 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지요. 하지만 노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여유이자 정의의 심판을 앞둔 집행자의 미소였습니다. 박진사의 명령을 받은 장정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노인을 덮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노인은 허허허 하고 나직하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지팡이를 마당 한복판에 꽂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허허, 이놈들. 감히 나라의 관원을 몰라보고 날뛰는 것이냐. 노인의 호통은 벼락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박진사가 콧방귀를 뀌며 비웃으려던 순간 노인의 손에서 한 줄기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산란하는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아니 저것은 박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마패를 확인한 장정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지요. 노인은 천천히 패랭이를 벗어 던졌습니다. 누더기 옷 사이로 비친 그의 가슴팍에는 정갈한 관복의 흔적이 보였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거렁뱅이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어디선가 나타난 역졸들이 담장을 넘어 마당을 포위했습니다. 박진사는 말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 애원하기 시작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드름을 피우던 그 탐욕스러운 얼굴이 이제는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노판관은 연실을 향해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인 뒤 박진사를 내려다보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내 이 고을의 민심을 살피러 왔거늘 내 놈의 악행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과부의 주막털을 뺏으려 하고 어린아이를 머슴으로 부리려 한 그 죄, 네, 오늘 나라의 이름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연실은 이 모든 광경이 꿈만 같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대접했던 그 국밥 한 그릇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과 시동생을 구해낼 생명줄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노판관은 연실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거친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주모, 어제 그대가 내어준 것은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이 나라에 꺼져가는 정이었소. 그대의 숭고한 마음이 없었다면 나 또한 이 부패한 자를 심판할 기력을 얻지 못했을 것이오. 박진사는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고 마을 사람들은 주막 앞으로 모여들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억눌렸던 백성들의 울분이 통쾌한 함성으로 바뀌어 산골 마을을 가득 메웠지요.
연실은 눈물을 훔치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그리고 조상님들이 자신을 지켜준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박진사가 포박되어 끌려간 뒤 소란스럽던 주막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어제까지의 절망 섞인 침묵과는 사뭇 다른 비 온 뒤의 숲처럼 싱그럽고 평온한 공기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연실의 손을 맞잡으며 그녀의 고결한 성품을 칭송했습니다. 연실내 고생 많았네. 자네의 그 착한 심성이 복을 불러왔구먼. 노판관은 떠날 채비를 마친 뒤 마당 끝에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실은 정성스레 싼 보찜 하나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지요. 나으리 드릴 것은 없으나 가는 길에 욕이라도 하시라고 주먹밥 몇 덩이를 쌌습니다. 어제 그 국밥 한 그릇이 이런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노판관은 빙그레 웃으며 연실의 보찜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꺼내 연실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것은 나라에서 그대에게 내리는 포상이며 또한 내 개인적인 고마움의 표시요. 그대의 시동생 길라미가 과거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서책과 지필묵을 넣었으니 부디 이 아이를 조선의 훌륭한 제목으로 키워주시오. 보따리 속에는 엽전 꾸러미와 함께 노판관의 친필이 적힌 효열부 추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실은 엎드려 절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노판관은 연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뒤 다시금 누더기 패랭이를 눌러쓰고 고갯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모, 구분 등은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라오. 그대의 그 구분 등이 조선의 희망을 지탱했음을 잊지 마시오. 노판관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연실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실의 주막은 나라에서 하사한 선행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흉년은 지나갔고 연실의 쌀독은 이제 더 이상 비는 법이 없었지요. 수년 뒤 훌륭하게 장성한 길라미가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던 날 연실은 주막 마당 한 구석에 핀 하얀 연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결코 더러워지지 않고 고고하게 꽃을 피운 연꽃. 그것은 바로 모진 세월 속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잃지 않았던 조선의 여인, 연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가 먼저 살 것인가 아니면 굶주린 이웃의 손을 먼저 잡을 것인가. 연실이 건넨 마지막 한 줌의 쌀은 어쩌면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인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쌀독은 비어 있을지 모르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훗날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마패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진심 한 그릇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황금야담이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응원이라 생각하시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연꽃처럼 고귀한 복이 깃들길 빌며 저는 다음에도 가슴 적시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황금야담이었습니다.